지금부터 2부 두 번째 순서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서울대학교 윤재용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윤재용입니다. 그 세 분의 그 발제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제 토론, 이게 우리 현대인은 오랫동안 집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제 토론은 한 5분 이상 지나가면 사실은 집중이 좀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은 5분 단위로 이렇게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세 분의 발제에서 많이 나온 얘기들이 뭔가 하면, 일단은 뭐 기후위기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산학연 협력 이런 얘기 나왔고, 또 국제협력 이런 키워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막 나왔고, 이런 주제들이 하여튼 오늘 그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학연의 아주 이 분야에 정말 그 전문성이 있고 정통하신 분들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제가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의 성영은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네. 성영은 교수님은 뭐 수소 기술 분야로 아주 뭐 국내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우리 출연 기관의 뭐 대표적인 기관이 키스트 아닙니까? 키스트에 우리 민병건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예. 민병건 박사님은 스케일업과 관련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탄소 전환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기술 이전도 많이 하셨습니까? 돈도 많이 벌으셨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권기영 전무님 모셨습니다. 예, 예. 효성에 계시고요. 효성 전에는 애기평이라고 이제 에너지 기술을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는 원장님을 쭉 하셔가지고 이쪽 분야에 아주 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은 풍력 기술, 아까 이제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아주 큰 전문성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기석 상무님 모셨습니다. 예, 예. 삼성물산에 계시고요. 박사학위는 수소 분야로 박사학위 하고 애기평에 수소 분야 PD를 했습니다. PD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뜻한 바 있어 기업에 가서 이제 수소 분야 이제 기술 개발을 산업 쪽이랑 연결해서 하여튼 성장성 동력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에 또 우리 기술정책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윤모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네, 구윤모 교수님이 이제 뭐 본인 전공이 기술정책, R&D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제가 한 5분씩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많이 와 계십니다. 보통 이런 포럼에는 이렇게 좀 사진 찍으면 되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아가시는데 오늘 이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굉장히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아까 발제자분은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 아까 발제 내용과 관련해서도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발제자분들께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성영은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영은입니다. 오늘 뭐 하여튼 핵심이 기술 혁신이었는데요. 그러면 기술 혁신에 대한 전략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잘 들었는데, 결국 거꾸로 돌아가면 기술 혁신이라는 게 기술 개발 자체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이제 의미 없는 그런 논의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R&D가 굉장히 늘고 뭐 현재 논문 편수나 그다음에 논문의 수준, 뭐 여기 계신 어느 분이든 국제학회에 가서 주류로 발표하는 논문들을 들어보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뭐 상당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제가 속한 이제 에너지 분야를 보면 배터리나 수소나 이런 쪽에서 원천으로 좋은 논문을 발표하고 뭐 또 사이언스 네이처 혹은 자매지들을 쭉 보시면 매주 발간되는 그 잡지들의 상당수 저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결과들을 내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 과학 기술, 우리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들 회의적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논문으로 발표하는 이 원천 기술들이 결과적으로 실제로 기술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뭔가 이제 여기에 지금 끊어진 다리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만히 돌아보면 이제 우리 서울대가 지금 미래전략연구원에서 미래전략원이죠. 서울대에서 이제 올해 기획을 해서 과학기술 우리나라의 바탕을 둔 우리가 할 수 있고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실현될 과학기술의 10가지를 선택해서 이제 질문 형식으로 던져서 아까 우리 반기문 전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랜드 퀘스트라는 포럼을 만들고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요. 그때도 서울대 교수들이 이제 저도 거기 참여 처음부터 하면서 들어보면 가장 많이 제시한 기술 중에 탄소 중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중에 2개가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술인데요. 그 기술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은 가장 마지막까지 깊이 있게 논의한 것은 이 스케일업에 대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계곡이라 불렀는데요. 기술의 원천 기술을 어떻게 그 계곡을 넘어서 실제 기술로 실현할 건가?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다시 우리를 냉정하게 돌아보면 뭐 대학 또 출연연, 우리 심지어 기업조차도 우리나라에서 아까 남기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스케일업을 우리 기술을 우리 원천을 스케일업한 사례가 있는가? 정말 냉정히 따지고 들어가면 찾기가 참 힘듭니다. 대부분 이제 기술 선진국이 해놓은 그 스케일업을 넘어선 살아남은 기술을 우리가 가져와서 좀 더 효율을 좋게 더 저렴하게 만들어서 이만큼 왔는데요. 여전히 우리의 그 기술 개발 전략이 기술 혁신할 때 항상 여기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대뿐 아니라 많은 대학 출연연에서 지금 뭐 네이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이것이 중도에 멈추고 또 그렇게 돼버린 이유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네이처 자매지 이런데 이제 최근에 쭉 내보면 사실 이 좋은 잡지들의 전략도 사실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거기서 요구하는 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논문을 실어주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인류에 정말 임팩이 있는지 상당한 검증을 요즘은 요구합니다. 어느 정도의 스케일업까지 요구하고 어느 정도의 실적 뭐 다양한 이제 수치들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는 기술이 완성되기에는 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이제 저는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되돌아보면 대학의 연구는 어떤 큰 국가 과제의 위탁 과제 정도 해서 원천을 개발하는데 전체 과제 수행에는 별 의미 없는 그냥 학교에서 따로 놀고 논문 내는 정도로 논문 실적 정도로 이렇게 이제 편입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은 그래도 조금 이제 원천성이 더 있는 거니까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으면 이것을 타이틀로 내세우고 이것을 어떻게 스케일업 할 건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이제 그 기술 개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거는 스케일업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분야거든요. 이게 뭐 단순히 돈뿐 아니라 뭐 돈이야 사실은 큰 이슈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서울대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전략이 스타트업도 뭐 스스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하고 공동으로 하기도 하고 투자를 받기도 하고 또 산학연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기도 하니까 뭐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기업에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정말 이 넘어서는 그런 완성된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볼 건가, 여기에 대한 좀 그런 고려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저는 정부의 역할은 그 초기에 어떤 그 시장 형성되었을 때, 초기에 진입했을 때, 이게 이제 스케일업이 결국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초기에 도움이 좀 필요한데, 그럴 때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전통적인 방식을 탄소 중립에서는 조금 넘어서는 어떤 그런 새로운 기술 개발 전략 같은 게 좀 논의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오늘 서울대 지주회사에서도 여기 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그 많은 스타트업 서울대가 창업한 기업들 평가할 기회가 있는데,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창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뭐 그 경제성이나 혹은 또 우리 과학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얼핏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생각 자체를 좀 바꿔가면서 이것을 구현하는 그런 공동 노력, 그런 논의가 되고, 이런 포럼이 이제 어쨌든 그런 출발의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좋은 연구는 하는데 하여튼 그 실현되지는 않는다. 이제 우리의 좀 그 아쉬운 우리 현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술 이전이 돼서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기술 개발한 분도 돈도 좀 벌고 이렇게 되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하여튼 만들어 보자,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키스테의 민병건 박사님 토론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키스테 민병건이라고 하고요. 윤 교수님께서 자꾸 뭘 많이 했다 그러는데 별로 많이 한 건 없고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조금 그 구체적인 기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옆에 나기태 교수님 발제에서도 여러 번 언급됐던 그 CCU 기술, 이제 탄소 포집 전환이라는 그 기술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 탄소 중립 기술 중에 이제 굳이 CCU 기술을 이렇게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술만 제대로 되면 게임 셋, 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CCU 기술이라는 게 탄소를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잡아서, 그죠? 그거를 이제 뭔가 다른 걸로 유용한 물질로 바꿔주는데, 그 유용한 물질이 지금 현재 화석 연료에서 오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벌써 CO2를 직접 쓴다는 점에서 일단 탄소 저감 효과가 있고, 또 화석 연료에서 어차피 만들어질 물건 그런 것들을 만드니까 또 석탄, 석유를 안 쓰는 데서 또 탄소의 어떤 크레딧을 얻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그 진짜 좋은 그런 기술이 어디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렇게 좋은데 쉬우면 벌써 다 했겠죠, 그죠? 저희가 탄소 중립 고민을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기술이 그렇게 녹록한 기술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CO2라는 놈이 가장 안정한 물질이니까 그렇게 계속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정한 CO2를 이제 뭔가로 바꿔준다. 그럼 당연히 에너지가 다시 투입이 되는 거죠, 그죠? 에너지가 다시 투입이 되니까 그 에너지가 또 다시 CO2를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거를 CO2를 잡아서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배출되는 CO2가 더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CCU 기술이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니다라고 일단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CO2를 무언가로 전환을 시켜주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에너지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환원 반응이잖아요. CO2가 가장 산화된 형태니까 얘를 이제 전환하는 건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환원 반응인데, 그러면 이제 얘를 환원을 시키려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이제 수소,
그죠? 수소가 이제 반응을 하면 환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전자입니다. 전자. 그러니까 전기. 이렇게 두 가지가 저희가 이제 환원시키는 에너지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수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왜? 수소를 만드는 것도 또 저희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서 오기 때문에, 그럼 또 거기서 또 CO2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수소는 보통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수소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 전기, 청정 전기를 활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얻은 그런 수소를 써야지 이제 의미가 있게 되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수소는 그러니까 현재 CCU 기술은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완전하게 상용화가 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거의 상용화 단계, 그러니까 아주 큰 규모의 실증까지 된 기술은 뭐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이제 CO2를 수소화해서 메탄올을 합성하는 정도가 이제 미국에서 거의 이제 상용화 수준까지 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이제 말씀드린 이 수소를 활용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하면 이제 상당히 좋은데, 이거는 또 이제 수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수소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만든 놈을 저장하고 또 필요한 곳에 운반하고, 이런 이 저장의 문제, 운반의 문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아주 고질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아직 기술이 성숙돼 있지는 않지만 전기를 직접 써서, 그죠? 전자를 받으면 우리가 그걸 환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자를 직접 써서, 전기를 직접 써서 하는 그런 반응, 훨씬 더 수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뭐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실험실 수준에서 열심히들 지금 교수님들 또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더스트리 레벨까지도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넘어가서 하는 그런 분야도 있지만, 아직은 그런 이제 기술 성숙도가 좀 낮은 상태다라고 이제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린 수소를 쓰든 전기를 직접 쓰든 청정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발제에서도 우리 2050 뭐 우리나라도 시나리오 다 만든 거 여러분들 뭐 A안, B안 뭐 이런 거 기억 잘 하실 텐데, 제가 얼핏 생각을 해도 뭐 B안 정도만 가도 한 60%를 재생전기로 한다 뭐 이런 이제 시나리오 봐도 태양광으로 상정해서 이렇게 하면 제 기억에 한 464기가와트 정도, 그러니까 한 500기가와트의 태양광 설비를 해야 된, 그 이제 그 2050의 그 전체 전기 한 60%를 이제 메이크업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500기가와트 태양광, 윤 박사님, 정리. 이게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럼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이 너무 길은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는데, 한 가지는 이따 기회가 되면 저도 이제 실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이 부분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재생 전기의 그 필요성이 되게 큰데, 그럼 과연 그거를 우리가 이런 재생 전기를 늘리는 걸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화력 발전을 없애지 말고, 그 화력 발전을 통해서 지금과 현재와 같은 어떤 그 전기를 충당을 하되, 이런 그린 수소나 이제 CCU 기술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한 500기가와트의 이런 전력을 생산을 한다면, 저는 이 CCU를 통한 탄소 중립의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제 제 나름대로의 뭐 생각을 일단 제안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따 한 번 더 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CCU라는 거 뭐 다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CCUS 탄소 포집 전환 뭐 저장까지 얘기하면 기술이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이 기술이 꼭 필요한데,
이제 현재는 그 경제성이 없는데 이제 경제성이 이제 막 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성이 생기면 우리나라 그때 투자하면 못 따라갑니다. 경제성이 없을 때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탄소 중립 기술의 어떤 한 성격이겠죠. 예, 그다음에 재생전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 또 그 국가기관에도 계셨고 또 기업에도 계신 우리 공기영 전무님이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윤 교수님께서 저 소개를 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탄소 중립의 우리 현주소를 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별 신재생 발전 2010년에서 2021년까지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선진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은 성장의 속도, 성장의 양 이런 게 한 1.5배에서 5.5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국가의 어떤 재생에너지의 어떤 전력 생산이라는 부분에. 근데 저희 나라는 최근 한 5년간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전력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탄소 중립의 어떤 실현 이런 어떤 실행해왔던 양을 보면 굉장히 좀 미흡하다는 걸 단편적이지만은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업의 측면에서 제가 기업에 7년 만에 공공기관에 7년간 있다가 민간기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 기업에서 당장 저도 12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장 가자마자 여러 가지 이제 일들 보면은 탄소 중립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탄소 중립의 대응이 지금 기업에는 발등에 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투자 비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 발전 시스템이 제조 공정 이런 부분들을 탄소 중립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면은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되지 않고는 굉장히 설비들의 교체가 상당히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다만 제 이야기를 좀 돌아와서 좀 드리면은 제가 전력 차단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전력 차단기가 쓰고 있는 절연 매질이 SF6 가스라고 있습니다. SF6 가스를 씁니다. 그게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6대 가스 중에 한 가스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출량은 한 전체의 1%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온실가스 효과 GWP의 그거는 23,900배로 이렇게 굉장히 온실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가스입니다. 근데 그게 28년이 되게 되면은 전압의 어떤 클래스에서는 145kV 정도 되는데 유럽에 판매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SF6 가스를 대체하는 매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GE라는 선진 메이커가 절연 매질을 개발을 해가지고 IP를 취득해가지고 독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절연 매질에 대한 부분 가스를 쓰게 되면은 기술료를 내고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탄소 중립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이 유럽의 어떤 선진 메이커들은 특히 미국의 메이커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화 해가지고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게 어떤 모든 아이템에 스플라이 체인이 있습니다. 스플라이 체인이
대기업은 어느 정도 탄소 중립에 대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길도 알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은 우리 그 대기업을 받치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학연이 그런 어떤 중소기업의 어떤 백합하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통 산업에서 이제 신산업으로 뭐 전환되는데 이 재편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산학연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 전무님이 하여튼 기업에 계시니까 기업에도 지금 이 탄소 중립 전환이 발등에 불이다. 지금 하여튼 큰일 났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게 이제 리포팅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기업에서도 바짝 긴장하고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기술 없이 탄소 중립 전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술 개발에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야 할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IP, 그러니까 특허권 확보, 원천 기술 확보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또 하나의 기업이죠. 우리 삼성물산에서 이제 수소 분야 또 열심히 하고 계신 정기석 우리 상무님 토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기석 상무님이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전 세계의 수소 이제 기업들을 다 다녀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오늘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혼날 각오를 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저희 회사의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저도 선배님들 대비해서는 짧지만 20년 동안 에너지 분야에서 신사업을 했었고 잠깐 한 4년 동안 공공기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었던 것, 그리고 제가 아까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 기업들을 다녀보면서 느낀 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사업이라는 것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미래의 트렌드를 우리가 얼마나 잘 읽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 트렌드에 있어서는 파도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기술이 있고,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줄기가 되는 기술을 인지하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변에 여러 가지 외란이 있지만 그런 기술보다는 중심인 기술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그 기술이 무엇이냐? 탄소 중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탈탄소화와 전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기 전에 그 IEA에서 나온 그 월드 에너지 아웃룩 자료를 잠깐 보고 왔습니다. 봤더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력 생산량이 29,000 테라와트 아워라고 합니다. 이게 2050년이 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지만 54,000에서 77,000 테라와트 아워까지 2배 이상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략 2배가 늘어나니까 지금 있는 것 대비해서 한 똑같은 양만큼의 전기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전기 한 40%가 어디 사용이 되느냐? 수소 생산에 사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수소 생산은 한 9천만 톤인데 2050년에 한 3억 3천만 톤까지 늘어날 것이고, 현재 있는 수소는 그레이로 만드는 수소인데 그 수소는 9천만 톤에서 5천만 톤까지 줄어들고 2억 8천만 톤이 아마 무탄소 전원으로 수소가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수소는 어디에 필요한 것이냐 하면은 기존의 탈탄소와 전기화로 산업화가 불가능한 산업 분야, 결국은 얘기하면 제철 말씀 나왔었던 정유, 석유, 수송, 열 사용 등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현재 지금 어떤 수소에 관한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운송의 비용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기술 리더십입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수전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전의 중심이 유럽이었는데 중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수전의 시장의 절반이 중국에 있고 또 전 세계의 절반이 중국 기업들이 설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중국을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수전에 관련된 R&D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3대 메이커가 있는데 규격화되고 표준화되어 있고 정부가 일괄적으로 부품과 소재 등을 학연 등과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체계로서 따라오는 어떤 중국 기업의 속도를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R&D의 방법은 과연 적합한 것이냐. 앞에서 황지호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임무지향형 과제 내용을 보고 되게 위안이 됐습니다.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목표는 맞는데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오늘 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어떤 자율적인 경쟁의 R&D 체계로 과연 우리나라가 수전의 기술 등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탄소 중립 기술들을 과연 제대로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냐. 남들은 체계화시키고 규격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부품을 학교들과 연구소들과 기업들이 경쟁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또 기업들이 패키징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데를 경쟁을 하면서 품질과 성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린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좀 더 저희가 어떤 탄소 중립 기술을 확보함에 있어서 좀 더 확고한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어떤 기술 리더십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러한 거버넌스 체계 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떤 국가의 R&D에 대한 집중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황지호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든가 또 남기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산학연의 얼라이언스 등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보면 저희가 몇 년 안에 10메가와트급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다가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연도별 또 목표를 제시하고 그걸 좀 더 상세화시켜서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도출을 하고 그 안에 있어서 어떤 연합된 저희가 어떤 국가의 R&D의 산학연에 결집된 역량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축 위에서의 어떤 정부를 통한 어떠한 체계적인 실증과 보급이 이제는 좀 구체화되어져야 될 것 같다. 그래야 기업들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R&D도 결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또 저희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은 기술 리더십과 함께 국제적인 어떤 표준, 규칙, 규격 등에 대한 거버넌스도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결국 그것이 우리가 향후에 이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된 어떤 체계적인 R&D가 어떤 확실한 거버넌스와 사업단이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방법론에서 추진이 됐으면 좀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그 얘기인데 사실 기업에 있는 분들이 하시기에 어쨌든 탄소 중립 전환 사회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모든 기술이 다 필요한데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핵심적인 기술에 우리가 이제 어떤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 이제 그걸 디파인하고 거기서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하여튼 총 집중을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제 그 정말 아까 중국을 예를 들었는데 이제 그런 나라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하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겁니다.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위해서 영업을 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기술 개발하면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데 글로벌 트렌드를 생각 안 하고 국내에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면 시장이 없으니까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글로벌 트렌드를 봐가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좀 그 네 분의 토론 말씀을 조금 정리해주는 입장에서 우리 기술정책 전공의 구윤모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감히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소소하게 생각한 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정책 관련해서 연구를 한다고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사실
국가가 정책으로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 정책으로서 육성을 하는 거는 그 역사는 한 수십 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제 수천 년의 역사이잖아요.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정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전에도 이미 매우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인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경제적 이윤이거든요. 시장에서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경제적 유인은 사실은 이제 사적 이익만을 우리가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실가스 같은 이 환경적인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적 이윤에 집중된 기술 발전을 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기후 변화 같은 문제가 이제 생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외부성을 내재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을 이제 국가가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 같이 또는 탄소세 같이 탄소의 가격을 부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환경적인 외부성들을 고려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트렌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정책적인 일관성 측면에서 얼마나 민간 기업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겠구나, 줄이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기술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뭐 지금은 이런데 5년, 10년 후에 다 같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우면 또 뭐 그냥 어떻게 잘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고요. 뭐 지금만 해도 사실 전력 요금 올려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이 유가가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류세에 대한 보조금을 유류세 인하했던 것들을 다시 복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책 일관성에는 국민 수용성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지금 전문가 그룹에서는 기술 발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R&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일반 국민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얼마나 불편을 감내하고 비용을 더 낼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면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된 정부가 이 국민들한테 부담을 더 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유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걸 뭐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정책이라는 게 탄소 감축의 방향으로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계속해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큰 비용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20년, 30년 걸리는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겠느냐라는 하는데 이제 회의가 좀 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그리고 그런 명확한 시그널이 주어지고 그런 외부적인 환경 외부성을 고려했을 때 내가 정말 이윤을 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쪽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건 이제 장기적인 관점일 거고, 뭐 단기적으로는 기술 개발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겠죠. 개발 비용과 관련해서 코스트의 불확실성이 있을 거고요, 신기술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연 기술을 개발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베네핏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제 정책적 일관성을 통해서 베네핏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탄소 가격에 대한 차익 계약 제도. 그래서 지금 배출권의 가격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한데 4만 원 됐다, 만 원 됐다, 7천 원 됐다 이렇게 되는데, 과연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감축 기술을 개발했을 때 얼마만큼의 베네핏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소환원 제철이나 아니면 CCS로 포집을 했을 때 그 톤당 얼마 정도의 최소한의 미니멈 이윤을 인정을 해줄 것이냐, 또는 뭐 혁신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통해서 초기 시장을 확대를 하고 민간 R&D에 대한 세제 혜택,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기술 자체 R&D에 대한 정책보다는 그 외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민간 시장에서도 R&D를 유도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은 스타트업, 아까 말씀 이제 성 교수님 좀 해주셨지만 그 통계로 보면 스타트업 중에서 기후 기술 테크, 기후 테크 스타트업 비중이
우리나라 굉장히 적습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중국, 미국, 인도에 보다도 굉장히 적은 상태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과연 그게 돈이 되겠느냐, 투자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심지어 유니콘 기업이 생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이제 더더욱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좀 보수적인 정책들이 필요하고, 아까 이제 기술 실증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공기업하고 연계된 기술 실증들을 하면 그 어느 정도 그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국내에서 기술 실증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기술 수출에도 유리한 입지를 좀 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더 있는데 시간 오버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뭐 경제적 인센티브 없이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게 괜히 따라했다가 이제 손해 보는 일들은 안 하려고 할 테니까,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제 일관성 있고 명확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5분의 토론자분들의 이제 의견을 들었는데, 이제 시간을 보니까 이제 4시 반입니다. 이제 한 20분 정도는 제가 한 토론자분들한테 한 8분 정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현재 그 참여하고 있는 분들 의견에 대해서 토론자분이나 발제자분이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5분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발제 토론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 마이크가 어떻게 됩니까?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의 김국헌 개공 교수고요. 전기연구원에서 한 20년, 또 두산중공업에서 한 11년 정도 있다가 지금 공학전문대학원에서 지금 전력 에너지 시스템 강의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100대 기술이 이제 혁신 기술 선정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모든 그 무탄소, 저탄소 발전원들이 모이는 전력 믹서는 전력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그 믹서가 좋아야 우리가 콩팥, 망고 다 갈아서 주스나 떡을 해 먹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술들이 과거에는 전력 요금도 오르고 한전이 좋을 때는 한전이 돈을 내서 대부분 개발을 했지만, 이제는 한전은 죄 없이 욕만 먹는 기업이 됐고, 그러면서도 이 전력 시스템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신재생 전원과 또 여러 가지 전원이 붙어지고 부하도 많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이제 수소 생산 부하라든가 여러 조금 가지. 짧게 예. 질문. 그러면서 어제 신문에 난 뉴스는 우리나라에서의 그 전력 시스템의 어려움을 얘기해주는 발전 예비력의 문제만 갖고 있다가 지금은 하향 예비력, 부하가 줄었을 때 출력을 줄여라. 그거는 지금 신재생 전원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을 너희 죽여, 돈 못 줘, 빨리 줄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연계되는 그 전체 전력 시스템은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기술, 여기 혁신기술에서는 상당히 경시돼 있고 몇 개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기술들은 되면은 앞으로 네옴시티가 100% 신재생 전원으로 공급을 하거든요. 거기에 갈 수 있는 전력 시스템의 운영이라든가, 우리보다 5년, 10년 늦게 따라오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의 전력 시스템 전체를 수출할 수 있는 무한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전력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이 중요한데 하여튼 충분히 부각되고 있지 못하다. 근데 오늘 좀 말씀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우리 황 본부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가지고 출력 제한에 대응한다든지, 이 뭐 또 전력의 불안정성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P2X 등등 해가지고 이 섹터 커플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공급 간 이제 실시간 매칭하고 이
전력 개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 100대 그 핵심 기술을 발표하면서 이 전력망 쪽에 그거와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력망의 이 분산 전원 및 유연자원 그 통합 운영이라고 하는 그 기술에 이 섹터 커플링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략 로드맵을 만들진 않았지만 아마 이제 내년 이후에 그쪽 부분도 함께 다뤄져 가지고 이런 이제 로드맵 작업도 진행하고 다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그 우리 김국헌 교수님의 좀 많은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그 사실 우리나라가 한전이 국가가 한전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잘해 가지고 사실 전력의 어떤 품질은 세계 최고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정전 일어나는 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일부 계통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들도 신재생 에너지가 먼저 앞으로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특히 이제 태양광도 지금 약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저도 그 새로운 전력 인프라 이런 그 큰 그림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한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HVDC 쪽하고 과연 HVDC가 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부분도 퀘스천이지만은 그런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전력 인프라 전체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력망 이제 전력 뭐 시장에서부터 전력 기술, 전력 분산 에너지 시스템 이거는 뭐 별도로 한번 집중적으로 좀 다뤄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요. 뭐 하여튼 중요한 이슈이면 틀림이 없고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그 분야를 많이 커버는 못했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철호 위원님께서 예, 오늘 귀중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에서 국제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제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이산화탄소 발생과 그 감축 또 적응과 관련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발생한 것인가에 대해서 최소한 역사적 배출량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겨우 1960, 70년대 중화공급 지나면서부터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후 중국만 하더라도 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영국이나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은 250년, 150년 지금까지도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파리 기후협약에서 모두가 분배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도 좀 전략적으로 아까 여기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 기준 그리고 규정 그리고 선제적 역할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최소한 정치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수없이 선진국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론 여기 제가 옆에 나사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게 측정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탄소은행 같은 데에다가 출자를 하게 해서 최소한 그들로 하여금 보상하는 그런 선보상 체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인류에게 공동 분배하자고 하는 그런 균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한 기술 발전과 국제 협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기후 위기가 국제 정치의 한 분야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예, 오늘은 뭐 주로 이제 기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어떻게 답변을 조금 남기태 교수님 가능해요? 예, 우리 한국의 입장을 위치로 어떻게? 네, 뭐 한국의 입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말씀을 더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아까 뭐 말씀하신 그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거와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아까 그 기후 관련된 그 클라이밋 펀딩의 부담금을 훨씬 늘려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들 반영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윤재영 교수님께서도 또 COP28 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주제 자체가 그럼 이미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이 앞으로 배출할, 아니면 그 당시 그 여태까지는 배출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그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그런 어떤 섬 국가들에게 어떻게 그런 파이낸스라든지 또는 버짓들을 배정하느냐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된 게 우리 GGGI 국제 협력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 이번에 또 출자도 또 많이 한 거 한마디 우리 전 박사님. 네, 일단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논쟁 이제 상황이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의 입장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한국에서는 우리는 어차피 수출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고, 주로 이제 중국에 이제 수출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경제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기후 변화가 이제 바뀌고 글로벌 시장 메커니즘이 바뀌는 이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고 또 어떤 수출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우리가 이제 10대 그 수출 전략 품목 보면은 녹색이라고 붙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단 하나라도 있는가? 이것이 큰 위기 의식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오히려 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설령 우리가 정말 만에 하나 선진국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개선될 수 있는 규모는 절대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정말 전방위적인 어떤 기술 혁신 노력과 산업 혁신 노력이 아주 매우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국제 기구이지만 또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많이 고민하는 거는 과연 우리나라의 기술 혁신, 녹색 기술 혁신은 충분한가? 정말 효율성이 좋은가? 기존에 늘 이제 있었던 스케일업의 문제를 계속 우리는 안고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 이제 그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이제 그 녹색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이 이런 시장 규제를 하게 되고 많은 이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속도만큼 기술 혁신이 올라가지 않으면 물가가 올라가고 산업 경제능과 기술 경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기술 혁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과학기술 혁신의 그냥 아주 작은 부분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계속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또 잃어가고 그 축이 결국에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로 갈 수도. 이거는 제가 국제기구 입장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의 과학기술의 입장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하여튼 아까 그 우리 산학협 협력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국제협력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게 협력을 통한 윈윈 스트래티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그게 좀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혼자는 잘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윈윈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의견 자기소개를 잠깐 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사 고다드 센터에서 협력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이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생태계 쪽 탄소라고 탄소 예측성 그런 쪽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도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그런 넘버를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기술이 개발될 때 그것이 얼만큼 탄소 감축을 하느냐에 대한 정량화 부분이 실제로 기술 개발 이후에 기업에서 어떻게 표준화가 되고 또 어떻게 심사를 거쳐서 그 넘버가 확인이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 남 교수님. 네, 중요하죠. 어떻게 됩니까? 네, 거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파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탄소 그 카본 풋프린트 측면을 지금 이제 스콥 1 규제에서 스콥 2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 스콥 3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콥 3라고 하는 거는 그 전 주기 생태계를 다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관점에서 어떻게 또 좀 전략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냐고 하면, 스콥 3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로 우리나라가 막 굉장히 오늘 아까 반기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뭐 배터리, 또 촉매, 좋은 촉매가 개발됐다, 또는 초전력 반도체가 많이 개발이 됐다, 또는 전력을 잘 많이 줄일 수 있는 클라우딩 어떤 반도체라든지 뭐 서버가 개발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그렇게 이익을 보는 카본 크레딧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또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완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를 만드는 자동차하는 입장에서는 그 크레딧을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익에 유리한 방향은 스콥 3에서의 그 계산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감축할 분을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가져오게 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국제 질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나라가 빨리 좀 아젠다 세팅들을 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려면 그 안에서 그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제조 파트에서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그동안 정부 지원 사업 속에서 그 스마트 팩토리 여러 사업들이 통해서 우리나라 여러 정보들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그런 알고리즘 기반으로 우리가 카본 크레딧을 우리가 유리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이제 좀 어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게 좀 밸류 체인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면서 또 우리 전 세계의 그런 카본 크레딧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표준화 엄청나게 표준화 인증받는 거 이제 이걸 먼저 누가 하느냐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시장을 지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성인 우리 대표님, 예. 저 이번에 ACF 꼽 28에 참여했던 ACF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신성은이라고 하는데요. 좀 비슷한 질문입니다. 이게 교토의정서에서도 이 탄소 감축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좀 있었고 진행된 게 있었고 파리 기후협약에서도 룰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GST라든가 그리고 NDC라든가 국내에서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기업들의 탄소 감축 측정이 탄소 배출 측정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그 전도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VCM과 관련된 거는 지금 굉장히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데 뭐 베라라든가 몇 가지 기구에서 지금 이 측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과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런 그 결국은 탄소 배출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측정해내고 신뢰도 높은 것들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읽어봐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어떤 진전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국제적인 신뢰도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관련돼서 답변을 제가 우리 김지호 PD님 와 계십니까? 예, 뭐 관련해서 조금 한마디 지금 애기평에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제가 네, 에너지기술평가원 스마트 수요관리 PD 김지효입니다. 저희가 내년 4월에 이제 과제가 진행되는 과제 지금 기획을 했는데 그게 수요관리 기반 LCA 탄소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스콥 1, 2에 대한 보고서를 만드는 과제고요.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이제 영향평가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경제성 분석하고 에너지 믹스나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콥 3가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릴리스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하고 실제 공급망 연계 탄소 관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연계하고 그걸 이제 TVC 를 관리하는 국내 기관하고 연계하는 과제를 지금 기획을 했고요. 이게 내년 4월에 곧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연구개요소 공청회를 진행을 했고 의견 받아서 오늘 정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좀 그런 과제를 통해서 국내 아까 얘기했지만 보니까 공학한림원에서 지난 여름에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삼성이나 대기업을 불러서 진행을 했고 대기업들은 일부 대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은 대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외에 하는 뭐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분야에 대해서 하고 지금 화학이나 석유화학이나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공정에서 얼만큼 내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제품에서 얼마만큼 내보내고 있는지 그거 다 인증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해서 얼마나 줄일 건지 뭐 이런 우리 배 교수님 렌슬리어 폴리텍 인스티튜트라는 미국 대학에 있는 배철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스타트업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서제션을 또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제 나름대로 저도 스타트업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한국이랑 미국이랑 대학생들이 컬처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은 대학생들이 똘똘한 학생들이 다 안정성이 높은 그런 직업을 항상 택하거든요. 대기업 가고 싶어하고 의사 하고 싶어하고 공무원 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 학생들은 항상 그 어그레시브하게 챌린징한 걸 항상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트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걸 굉장히 인커리지를 하고요. 특히 MIT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가장 많이 취직하는 스타트업이 취직하는 그게 학생들 30%가 스타트업을 가거든요. 자기가 회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에 취직을 하든지 그래서 이제 크게 되기를 원하고 그걸 학교에서 장려를 하는데 한국이 왜 이게 학생들이 이걸 잘 안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이게 혹시 투자를 못 받아서 회사가 잘 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40대 가지고 뭘 할까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서제션 코멘트를 하나 해보고 싶은 게 혹시 한국 기업이나 정부에서 그런 실패한 스타트업 해본 사람들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으면 학생들 얼마든지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실패해도 대부분 다 95% 이상이 다 실패하니까 실패해도 새로운 걸 다시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갈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번 트라이를 해보고 갈 데가 있는데 한국은 그게 없으니까 학생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스타트업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배 교수님은 참고로 우리 수소 생산 기술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을 본인이 개발하셔가지고 스타트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 한국의 학생들은 또 한국의 기업들은 그런가? 우리 성영은 교수님이 한마디 왜? 예, 뭐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서울대에 있지만 저도 한계가 있고 우리 학생들 아마 여기 공과대학 우리 오늘 교수님들 많이 오셨는데 유념하고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적어도 미국은 어쨌든 긴 역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기술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런 스케일업에 관한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어떤 좋은 대학에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실현시켜줄 어찌 보면 그 엔지니어들이 주변에 표준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어떤 만나서 시작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참 잘 돼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다 획일적으로 논문 쓰는 데는 굉장히 다들 익숙한데 이것을 실제로 기술로 구현하는 인력이 정말 있는가? 우리 출연연이 그동안에 이제 수십 년간 그 노력을 했지만 정말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있어서 내 아이디어를 그렇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런 데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 기업들에서도 정말 우리가 냉정히 여기 기업들 계시지만 사장님들이 연말마다 바뀌지만 끊임없이 실적 올리는데 매진하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어떤 신기술 채용 그런 사례가 거의 없지 않았나 이런 모든 풍토가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젊은이들이 직장을 40대에 다시 가질 수 있으면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따라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두에 서서 나아갈 이 시점에 이 점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건가 이런 게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기업에서 그런 실패한 얘기를 한번 말하고 싶은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목을 걸고 합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고요. 다만 실패의 어떤 기술의 어떤 난이도라 해야 됩니까? 사업에 가기 위한 기술에 그러니까 선발적인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선도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이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스타트 기업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좀 개선이 되어 가지고 그런 거를 좀 백업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예정된 시간 거의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포럼 이후에 뭐 특별히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고 혹시 뭐 시간이 되시고 조금 더 저녁 드시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으신 분은 1층에 그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조금 더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민병권 우리 박사님께서 한 2, 3분 조금 그 CCS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다고 해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너무 허망하게 끝나서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예. 하여튼 저의 아까 요점은 이제 그 전기 재생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다 그 화력 발전소를 없애면서 그 신재생 전기, 청정 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좋은 CCU 기술이 있어서 그거를 양립할 수 있으면은 앞으로 미래 시대에 탄소 중립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CCU 기술이 사실 그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용화를 가는데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해야 사실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기업들이 보면 많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을 진짜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뛰어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인커리지 시킨다라는 개념에서 약간 정부 사이드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 한 예가 이 CCU 기술을 이제 여러 단계 실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아까 뭐 그린 수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재생 전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실제 실증을 하려다 보면 CO2가 없습니다. CO2 많이 나와서 걱정인데 막상 실증하려고 하면 CO2가 없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포집된 CO2를 하여튼 기업들이 가지고 있게 상황을 만들어야 사실 그런 실증 연구를 기업들이 이제 아주 기꺼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제 생각에 보통 저희가 이제 국가 과제를 할 때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매칭을 한 50% 막 이렇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면제해 주는 대신 기업들이 어떤 그린 수소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은 포집된 CO2를 자체 확보할 수 있어요. 자기네 CO2가 나오는 공장에서 실제 CO2를 그 포집된 그 CO2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저희 정부 사이드에서 그런 정책을 하면은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초기 단계 성숙되지 않은 CCU 기술을 조금은 프리하게 이런 실증 연구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마지막으로 네.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 스케일업 뭐 실용화 하려고 하는 연구자는 너무나 벽이 많습니다. 너무나 벽이 많고 혼자 그걸 다 해결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우리의 현실이 어쨌든 좀 개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끝내기 전에 몇 분 여기 또 굉장히 그 규정한 분들이 와 계셔서 우리 그 화학 학회 중에서 가장 큰 학회가 뭐 이제 그 공업화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공학회가 있고 그리고 또 화학 분야 학회들 연합회 또 이제 회장님도 하시고 공업화학회 회장님도 하시고 우리 공업화학회 또 연구원 원장님 우리 이철대 원장님이 지금 와 계셔서 우리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잠깐 드리시죠 앞에. 예. 네. 전혀 예측도 안 한 갑작스러운 이런 지적을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과장 우리 윤재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 정년한 지가 지금 한 6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정년하고 나게 되게 되면은 많은 고급 인력들이
특별한 자업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이런 지식을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학회에 이제 고고학연구원을 만들어 놓고 그런 노력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벌써 한 6개월 전부터 매달 우리 윤재용 교수님이 주관하시면서 시리즈로 심포지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산업 쪽으로 탄소 중립을 어떻게 방향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모아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탄소 중립을 주관하셨던 문 장관님도 모시고 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이 탄소 중립 이 포럼에 와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굳이 이제 또 저보고 마이크 주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은 앉아 있다는 느낀 겁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핵심의 기술을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만들어진 기술 혁신에 대한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가져오느냐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가 뭐냐면은 지식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자산에 관한 문제들도 탄소 중립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 관계를 하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외국에 이미 조금 전에 권기영 효성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지금 가스 IP 특허를 내놓고 나서 그걸 이용하는데 계속 로얄티를 물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기술은 모두 다 IP화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갑자기 말씀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어쨌든 오늘 행사가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무처장을 우리 하신 우리 김용호 우리 교수님 계십니다. 예,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발언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외람되게 제가 너무 외람되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분야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 키워드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탄소 중립이라기보다는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사실 탄소 중립은 저는 탄소 중립 더 슬픈 얘기는 저는 탄소 중립이 된다 하더라도 기후는 계속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우리 손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탈탄소는 저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저희 과학기술인들은 어떤 외교적 문제나 어떤 경제적 뭐가 있더라도 제약 조건이 있더라도 이거를 계속 과학기술인의 미션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새 뭐 기후 우울이라는 그런 우울증을 겪는 학생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저희 캠퍼스나 또 대학에서 한다면은 그것도 아주 좋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이런 자리를 주관하시는 우리 윤재영 교수님과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거의 된 것 같아서 끝내기 전에 우리 오늘 행사는 정말 키스텝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협력해서 이렇게 좋은 행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희 서울대 미래전략원 혼자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사였고 키스텝과 같이 하니까 이렇게 정말 행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병선 원장님 혹시 끝내기 전에 한 말씀. 네. 마이크 우리 원장님께.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저희 키스텝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매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포럼을 진행하는데 이제 오늘 서울대 같이 하면서 이곳에 세팅을 새로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았는데 우리 신부진들이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쭉 듣다 보니까 저희 역할은 이제 전략 로드맵을 만드는 이유가 특히 탄소 중립 이슈는 이미 정치화가 됐고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들이 참여해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로드맵의 역할은 그런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들의 마인드를 좀 한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 비전을 공유하고 그래서 액션 가능한 나중에 프로젝트까지 나올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그런 지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지 않은 금융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 전략 로드맵 안에서 미션을 명확하게 하고 모든 의사결정 주체들의 어떤 방향성을 같이 모아가고 그래서 이게 정책화돼서 실제적으로 액션이 되고 기업 내에서 정말 새로운 제품과 공정으로 그리고 결국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데까지 나가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민정현 교수님 너무 좌장 잘해 주시고 또 서울대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주최해 주셔서 키스텝 입장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서울대 미래전략원 등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될 시간인데 혹시 발제자 분들하고 토론자분 중에서 그래도 꼭 한마디 좀 의견을 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참 죄송스럽게 조금 시간을 초과했는데 오늘 그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포럼 키스텝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합동으로 하여튼 좋은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가 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제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히 키스텝의 우리 박철원 박사님 또 조길수 박사님 또 많은 스태프분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서울대학교에서도 우리 여러 대학원생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 분의 발제자분하고 5분의 토론자분 감사드린다는 의견도 드리고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포럼이 사실은 별로 없는데 끝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제가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층에 간단한 단품 저녁 식사입니다. 아주 대단한 식사는 아니고 시간이 되시면 거기 오셔서 저녁 식사 하시고 뭐 인사 나누시고 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오늘 행사가 제가 말씀 안 드리죠. 토론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포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혁신 기술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